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패스닷컴에서 과학 강의하고 있는 박기현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시험 생각보다 좀 어려웠죠? 아무튼 뭐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그래요. 오늘 거 뭐 국가직 봤지만 또 이제 다음 달 또 지방직도 있고요. 또 서울시까지 남아 있지요. 어찌됐거나 뭐 잘 보신 분들도 또 결과를 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요. 또 못 보신 분들도 또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이번 시험은 좀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교과 과정이 워낙에 대폭 수정이 됐기 때문에 신교과 구교과로 나눴을 때 우선적으로는 지금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들 구교과로 공부를 하셔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교과 부분의 출제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요. 역시나 일단 물리하고 지구과학에서 보게 되면은 물리에서는 이제 두 문제가 신교과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지구과학은 뭐 그대로 그냥 구교과 내용 그대로. 지구과학 자체는 그닥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어려웠느냐? 적어도 작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예시 문항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보기에서 이제 전체 박스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고르기의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 보니까 그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거기에서 맞는 것 찾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형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살짝은 예측을 했습니다만 행안부 쪽의 문제에서 작년도 예시 문제에서 단 한 문제라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주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참고했을 터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 그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문제가 좀 섞여 나왔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서도 보면은 작년도 예시 문제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 거의 없었거든요. 딱 한 문제 회로 분석 문제 하나 있었는데 이번엔 보니까 토크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문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문제 또 계산시키는 문제 있었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 번 제가 지금 재책형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재책형 문제 마지막 20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간단한 계산을 요구했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요. 사실은 뭐냐면은 20문제 20분이다. 그랬으면 이거 20분 걸리지 말아라. 10분. 자, 길어도 15분이면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산 문제를 좀 바로 알고 들어갔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에 풀 수 있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걸리면 그냥 20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랐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도의 예시 문제보다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또 그 어려움 중에서도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 달라진 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번 지구과학 문제입니다. 한번 풀이 가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제가 뭐 그림을 좀 그리긴 뭐 조금 뭐 그렇게 못 그릴 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SC를 놓고 보시는데 PSC는 뭐죠? P파가 오고 나서 지진파가 S파가 나중에 오죠. P파가 먼저 온다. 프라이머리 웨이브 아닙니까? 두 번째 온다. 세컨더리 웨이브. 근데 P파하고 S파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P파가 빠르고 S파가 느리다 보니까 P파가 어느 곳에 왔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S파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 P파가 오고 나서 S파가 올 때까지의 시간 텀 간격을 갖다가 우리가 PSC라고 하죠. 근데 이 PSC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진원지의 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진원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PSC는 길어진다라고 해서 굳이 제가 뭐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린다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요쪽이 이제 PSC의 이제 시간이 된다. 요게 좀 시간이 되고요. 요게 이제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와지고 요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가 누구겠습니까? 느린 거죠. 얘가 S파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얘가 이제 P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P파가 도착한 시간이 여기고 S파가 도착한 시간이 여기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시간 간격이 바로 뭐냐면 PSC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PSC가 긴 곳이 여기는 길죠? 여기는 좀 짧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지점이 뭐 D1이다. 이 점이 D2다. 볼 것도 없이 D2가 더 진원거리가 크다라는 거 쉽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PSC가 지금 어떻습니까? A가 짧고 B가 길지요.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A가 진원지로부터 가까이 있다. B가 진원지로부터 멀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랬는데 옳은 것 찾기입니다. 보시면 규모란 얘기 나와주죠. 지진의 규모입니다. 규모하고 진도는 다른 값이죠. 규모는 제가 말씀드리면 얘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그러니까 뭐 조금 표현하면 지진의 어떤 위력이라 그럴까요? 위력이라 그럴까요? 근데 진도는 뭐냐면 상대값입니다. 상대값.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지진이 꽝 터진 거예요.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지진파가 쭉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관측소가 있고 여기에 또 관측소가 있다. 좀 비교해 보시면요. PSC가 지금 어디입니까? 짧은 데가 A죠. 그럼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놓으면 되겠군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에 여기에서 꽝 터진 거, 여기서의 위력이 바로 규모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진파들이 쫙 와가지고서 이 건물을 얼마나 흔들어 주는가? 이게 이제 바로 상대적인 진도가 되는 거죠. 규모는 원래 정해진 값이 되는 거고 진도는 어떻습니까? 진도는 B가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규모는 같아야 되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진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가까이 있으니까 진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 쉽게 답이 나와지고요. 나머지 거 뭐 3, 4번은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렸군요. 자, 2번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저기압 A, B 그랬습니다. 자, 제가요 어떻게 말씀드리냐, 저기압, 고기압 다 두 가지씩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기압은 지금 뭐냐면 온대성 저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열대성 저기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온대성 저기압은 뭡니까? 이 온대성 저기압은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지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면서 이 온대성 저기압을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렸을 때에 칠판의 이 아래쪽이 땅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고위도 지방, 아래쪽이 중위도 지방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바람이 말려 들어오지요. 예, 반시계 방향으로 감겨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위쪽에선 찬 공기가 아래쪽에 더운 공기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만나는 거니까 파고 들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뭘 만든다고요? 한랭 전선을 만든다 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위쪽 가면서 찬 공기를 타고 오르게 되죠. 예, 그러면서 뭘 만들죠? 온난 전선을 만든다라는 거 익숙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또 하나 보시면 굳이 B는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요. 딱 눈에 보이시죠? 등압선의 간격이 굉장히 좀 촘촘합니다. 누굽니까? 얘가 이제 태풍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열대성 저기압이 되는 거고, 요게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면 이제 태풍이라고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요 둘을 지금 비교한 문제이거든요.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경무장 A의 중심부의 상승기를 발달한다. 요거 좀 위에서 본 모습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본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면이 있게 되고요. 지금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다 보니까 등압선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1000헥토파스칼 라인, 이게 900헥토파스칼 라인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1000이 되고 1000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얘는 좀 900에 가깝죠. 그러니까 요 동네가 지금 뭐냐면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고압이 되기 때문에 공기들이 밀려오겠죠. 밀려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예, 저기압 중심부에 상승기로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A의 중심부에 상승기를 발달한다. 물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중심기압은 B의 중심기압보다 더 높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풍 같으면 열대성 저기압인데 이 중심기압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태풍이 960 헥토파스칼짜리가 있더라. 그 다음에 950 헥토파스칼짜리가 있더라. 누가 더 위력 크니 그랬습니다. 위력 큰 건 누굽니까? 당연히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위력이 강한 겁니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기에도 당연히 강력한 저기압은 무조건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온대성에 비해서 얘가 훨씬 더 강력한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더 기압이 낮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어차피 다들 저기압인데 얘가 더 기압이 낮고 얘가 좀 기압이 덜 낮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의 중심기압이 B의 중심기압보다 더 높다. 같은 말 참 어렵게 해놨죠. B의 중심기압이 A보다 더 낮다란 말과 물론 같은 말입니다. 기억력은 괜찮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주로 우리나라의 봄에, 태풍이 봄이 오진 않지요. 예, 딕은 물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B는 물리적 특성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진다. 이건 온대성 저기압이죠. 여기 있잖아요.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누구다? A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된 거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천체 문제에서는 행성의 위치 관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황도, 천구상의 문제, 그 다음에 달 문제 꼭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달이 좀 나와줬네요.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남중한 달의 모습인데 옳은 설명 찾기입니다. 남쪽 하늘에 반달이 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달의 공전 궤도면이 됩니다. 물론 태양계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달이 그렇다면은 자, 의미 있는 자리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런 데들이 있겠죠. 요렇게들 이제 몇 군데를 드렸는데요. 요렇게 끊어서 요 동네가 지금 밤입니다. 요 동네가 밤이 되고요. 우리 천체 문제에서는 항상 조심하실 게 뭐다? 관찰자 머리 위로 뿜어 올린 게 남쪽이라는 거. 그거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요. 위에서 봤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동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왜요? 햇빛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냐면 달에 어찌 됐거나 달이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요 반대편은 어둡게 보이고 요쪽이 지금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봐요? 태양계 위에서 보는 거 아니죠? 우리 지구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에 남쪽 하늘에 달이 보이는데 반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렇게 이 사람 지금 몇 시입니까? 저녁 6시가 되는 겁니다. 자, 18시에 이 양반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0시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6시가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제가 편의상 A다, B다, C다 놓고 나서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거는 요거니 정도로 우리가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 제가 A다, B다, C다 해서 B를 먼저 보겠습니다. B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서 남쪽 되는 거니까 남쪽 하늘에서 이쪽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햇빛이 저렇게 오고 있는데 이쪽 제가 손등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되겠어요? 보름달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보름달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달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이제 좀 헷갈리는 바로 뭐냐? 얘랑 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C를 보세요. C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C는 이렇게 서 있어서 지금 어느 쪽이냐면은 요쪽이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왼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포지션상으로 따지면 뭡니까? 달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 하얀 달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럼 얘도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서 있잖아요. 그걸 돌려버리면 이렇게 삑 돌려버리면 어느 쪽이 보입니까? 요쪽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어느 쪽 본다고요? 남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쪽을 바라봤을 때의 요 모양이 나오는 거는 지금 달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관찰자의 시간은 지금 저녁 6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쪽이 남쪽이 되면서 이쪽으로 지금 뭡니까? 서쪽 지평선으로 태양이 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음력입니다. 자, 여기서까지 갈 때 얼마 걸리죠? 이거 보름달이잖아요. 15일이죠. 대략 잡아서 7, 8일 정도, 대략 잡아 일주일 간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따지면 7, 8일경이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날에 달의 밝은 부분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일로 점점점 가면서 어떻습니까? 얘가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차오르죠. 그 다음에 보름달 되는 거죠. 그래서 달이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에 정확히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달이 차오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름달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후에 뭡니까? 달이 점차 작아지는 거죠. 이쪽부터 어두워져 오는 거죠. 이쪽은 괜찮고요. 이쪽이 좀 이렇게 되고서 또 반달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뭐냐면은 다음 날에 달의 밝은 부분의 면적 더 커진다. 맞는 얘기고요. 새벽녘에 이 달은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새벽녘이면 여기인데요. 이거 안 되는 거지요. 예. 이 경우에 지금 뭐냐면 자정에 여기 있게 되면 자정의 힘이 서쪽 지평선으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새벽녘에 이 달은 서쪽에서 관측할 수 있다. 틀린 말 되는 거죠. 자, 그 녀석이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4번도 보시면 다음 날 같은 시각에 관측하다는 이날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지금 여기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날 되었을 때 달이 요 정도에 와 있죠? 요 정도에 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쪽이 지금 남쪽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뭡니까? 동쪽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 아니고 약간 동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돌아가면은 이제 뭐냐면 돌아가는 걸 못 느끼는 거니까 얘가 이리로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원시 지구의 생성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계가 이제 일단 뭐 태양이 좀 만들어지고 나서요. 그 주변에 이제 합류하지 못한 찌끄러기가 많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한 찌끄러기들이 미행성에 띠를 이루고 있다가 이제 얘들이 투닥투닥 부딪히면서 이제 하나씩 덩어리지면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지구도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먼저 미행성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행성의 충돌이 있어서 자꾸 덩치들이 좀 커져갑니다. 자꾸 이제 때리는 거죠. 자꾸 때리면서 어떻게 조금씩 덩치가 커져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충돌이 있고 나서요. 이게 좀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날아오는 미행성과 요 녀석들 같은 한 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되고요. 그 줄은 운동 에너지는 뭐로 바뀐다? 열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덩치가 점점 커져가면서 굉장히 이 표면이 좀 뜨거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기서 충돌하면서 나와지는 이제 뭐 수증기도 있고요. 또 이제 CO2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부의 대기층을 만들게 되면서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죠.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이 마그마의 바다로 이렇게 덮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그마의 바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얘들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많이 녹아서 유동성 갖게 되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무거운 것들이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철하고 니켈 같은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층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해서 초기에 만들어진 건 뭐냐면 멘틀과 핵이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충돌이 줄고 자꾸 식어지고 하면서 이제 보면은 이 핵은 이제 외핵하고 내핵으로 또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껍질 각자이죠. 멘틀이 식어지면서 이제 껍질 각자, 땅 껍데기 만들어지고 지각이 형성되고 하면서 이때 대기 중에 있던 많은 수증기가 이제 비로 막 뿌려버리는 거죠. 비로 쫙 내리면서 이제 지구 표면은 바다로 덮어지고 원시 바다 만들어지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것. 이게 이제 지구 생성 과정의 기본 스토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A 시기에 잘 못된 것 찾기, 옳은 것 찾기군요. 미안합니다. 옳은 것 찾기. 미행성의 충돌로 마그마의 바다가 미행성의 충돌로 덩치 커지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생성되는 시기에 멘틀과 핵이 분리됐다. 마그마의 바다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 가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번 아닙니다. 두 번째, B 시기에 성층권의 오존층. 이건 아주 먼 얘기죠. 아주 먼 얘기죠. 어떻습니까? 이건 지구 다 만들어지고 나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등장을 하고 나서 광합성을 통해서 해조류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뱉게 되면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오존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해조류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이 산소가 물 밖으로 나와서 자외선을 맞고 빡 뽀개지는 거죠. 그래서 왔던 산소가 자외선을 맞고 쪼개져서 원자가 되죠. 이 쪼개진 원자가 다른 또 산소 분자들과 만나서 오존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먼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체 등장하고 나서 얘기예요. B번 아주 또 틀린 얘기고요. 3번 C식입니다. 원시지각과 해양의 생성 그 이후에 이제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C시기의 대기 중 CO2의 양은 현재와 같아졌다. 큰일 날 소리죠. 지금 대기 중에 CO2의 함량이 얼마냐면 0.03%밖에 안 됩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났던 CO2 뭐냐면 이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기 중의 CO2는 대부분 물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훨씬 더 CO2가 많았던 시기고요. 현재와 같아졌다. 물론 틀린 말입니다. A 시기보다 초기에 이게 A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시기면은 거기 어딥니까? 다 만들어진 여기라고 봐야겠군요. 이후에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A보다 C 시기에서 뭐냐면 중심부의 밀도 커더라. 예, 이미 이제 무거운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핵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서는요. 자, 제가 케플러 1, 2, 3를 할 때 말씀드릴 때 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이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간단하게 말하면 뭐다? 가까운 데서 빨리 돈다. 그 다음에 3법칙, 조화의 법칙이죠. 공전 주기가 궤도 반지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예. 자, 계산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예, 역시나 뭐 계산 나왔습니다. 거기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게 뭐 좀 희한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공전 속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파형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 A가 되고, 이거 물론 이제 시간입니다. 이때 B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텀 간격이 64년 되어 있습니다. 그럼 64년이 뭡니까? 이게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공전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또 다시 빨라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쪽이 뭐 거의 이쪽이 좀 제일 빠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좀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고 다시 또 오면서 빨라지고 그 시기가 64년이었다. 어차피 제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64년이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제곱이 R3승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64년의 제곱은 어떤 값의 세제곱에 비례하겠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 교도반지름.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보시면 요거 지금 16을 하면 되겠습니까? 16 하게 되면 아마 왠지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64를 제곱하면은 64 곱하기 64. 제가 계산이 약해서요. 4, 4,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4, 24, 25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6, 4,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6, 6, 30, 38 되는군요. 그래서 6 되고 9 되고 0 되고 4096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 16을 세제곱하시게 되면 4096 나와집니다. 예, 이거 해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공정교도 반지름은 16AU이다. 참고적으로 이 AU란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1AU로 잡습니다. 애스트로노미 유닛.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여기 문제선 지금 뭐냐면 바로 행성 주위를 타원 궤도 운동하는 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항성의 질량은 태양과 같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태양계로 놓고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이제 뭐 또 화학 문제가 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16번부터 또 이제 물리 문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게 좀 아마 지금 우리 학생들 올라오는 글들을 좀 보니까 과학이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요. 저도 조금 글쎄요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쉽게 보시는 분들은 쉽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잘 보신 분들은 잘 보신 분대로 기분 좋고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뭐 거의 제가 예제로 거의 해드렸던 문제들이죠.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도선에 지금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색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올라와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 들어가는 자기장의 색을 갖다 B0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이 비제로라는 자기장은 적당한 비례상수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R분의 I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얘는 그냥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뭡니까? 아유, 똑같군요.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여기에서 또 한번 전류 I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 여전히 R이 되고 이게 또 R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요 자리는 요거 지금 왼쪽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하나 만들어버리죠. 들어가는 걸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대로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 만들어요. 올라오는 걸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같고 길이도 같죠. 저 거리도 같지요. 그러니까 둘이 만든 자기장의 색이 똑같은 건데 얘는 왼쪽 거는 들어가는 걸 만들고 오른쪽 건 나오는 걸 만들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래서 합성 자기장은 0이 되는 겁니다. 1번 정답 보시면 되고요. 17번 문제, 요 문제 아마들 어려웠을 겁니다. 자, 요 문제가요. 이게 이제 토크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자, 지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렛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침대 여기 받침대 이렇게 있습니다. 받침대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여기 이제 2m가 떨어진 곳에 몇 킬로짜리가 있느냐? 5kg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5kg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 놓지요. 그 다음에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입니다. 1m가 떨어진 곳에 지금 누군지 모르겠고요. 자, X가 하나 있습니다. 질량 X짜리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도 3m가 떨어진 이렇게 해서 이제 3m가 떨어진 요 지점에는 몇 킬로짜리인가요? 2kg짜리가 있군요. 2kg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지금 뭐냐면 이제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요 녀석의 질량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십니다. 얘는 중력 50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50의 중력이 요거 받침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거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요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면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만듭니다. 그런데 얘는 얘대로 어떻습니까? 얘는 또 이쪽으로 돌려버리죠. 시계 방향의 토크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만드는 토크하고 얘가 만드는 토크가 같아서 크기는 같아서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힘의 크기는 회전축으로부터의 힘의 작용점까지 거리 R에다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곱하라. 그래서 토크는 이제 R 크로스 F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것이 결국 이제 RF의 이제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인 세타가 지금 뭐냐면 이 모멘텀 암이라 그러는데요. 요 팔입니다. 요 팔. 요 이루는 각. 이게 이제 각 세타 되는데 직각일 때 가장 클 거라는 건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나란하게 되면 이거는 밀리거나 당기는 거지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1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는 그냥 90도라서 1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만드는 토크는 얼마냐? 중력 50입니다. 50 곱하기 얼마입니까? 요거 지금 요 거리가 2가 되죠. 요 값은요. 잘 보십니다. 일단 얘는 요렇게 토크를 만드는데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얼마에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질량 얼마인지 모르니까 x에다가 중력값도 10을 곱해서 제가 10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1이 일단 혹시나 해서 좀 써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20 곱하기 또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끝났군요. 이쪽이 얼마입니까? 이쪽이 100이 되고 있죠. 얘만 얼마예요? 얘는 60이 되고 있죠. 그럼 꼼짝없이 얘는 지금 얼마입니까?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값은 얼마? 4kg이 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또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렛대의 원리가 1과 에너지 쪽에서 좀 관계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예, 이렇게 잡혀가지고서는 지금 뭐더라?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질량이 M인 물체에 있더라. 내가 힘 F를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렸다 하게 되면은 내가 눌러준 거리가 X가 되겠고 얘가 올라간 거리가 H가 되지 않느냐? 이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눌러주면서 한 일이 뭐냐면 F의 X가 되고 얘는 올라가면서 받은 일이 MGH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냐. F는 mg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분의 h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분의 h는 b분의 a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지금 뭐냐면 닮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mg에다가 결국 무엇으로 쓸 수 있느냐? x분의 h인 거니까 b분의 a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버전을 쓰셔서 보셔도 사실은 요걸 갖다가 풀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쓰는 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한 건데 어떻게든 조금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자, 그 18번 문제인데 자, 요게 이제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뻔했던 문제인데 분쟁의 소지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자과 전자 띠가 있죠. 맨 바깥쪽에 이제 원자과 전자가 있는 그 띠가 있습니다. 에너지 순위가 쭉 이제 거의 완전하게 겹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잘게 겹치면서 이게 쭉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거의 띠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원자과 전자 띠가 있고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도 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과 전자 띠, 원자과 전자 띠가 되고 여기는 전도 띠입니다. 전도 띠예요. 평소에 여기 전자 없습니다. 전자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격이 띠틈이 됩니다. 띠틈이 되는데 이쪽에 전자가 오글오글 있고서 전도띠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가 웬만큼 에너지 받고 여기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기로 올라가야지 자유전자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못 간단 말입니다. 너무 넓어가지고요. 이게 부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좀 좁습니다. 간격이. 이 좁아요. 요게 이제 거의 반도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체라고 할 때 뭐냐면 이게 이제 교과서마다 약간 좀 그림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뭐냐면은 이게 아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 전자띠가,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 있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요. 어떤 건 일부가 또 겹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옆에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고서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띠틈이라고 줬는데 그럼 여기 뭐냐? 여기 전도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예 그 떠 있는 가버는 무조건 저거는 뭐냐? 저거는 부도체 혹은 뭐 반도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좀 왜냐면 얼마 간격에 대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뭐냐면 얘는 아니라는 거죠. 얘는 뭡니까? 얘는 도체입니다. 얘는 지금 도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일단 A는 전도띠다. 아, 여기가 거기 지금 뭐 여기군요. 예, 여기죠. 전도띠라. 이건 뭐 얘기할 게 없고 여기에 올라가야지 자유전자가 돼서 이동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전도띠가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나에 속한다. 제가 말씀드리죠. 나는 지금 누구냐면 도체입니다. 나는 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납은 안 되는 거고요. 니은 안 되는 거고요. 디귿 가보다 나의 전기 전도도가 더 높다. 도체인데요. 압도적이겠지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요거 약간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전반사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했던 부분이죠. 예. 전반사 문제입니다. 19번. 지금 보시면 일단 전반사의 조건을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죠. 전반사를 일으키려면 전반사 조건 해서 첫 번째, 빛의 진행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밀한 곳에서 소한 곳으로 가라. 밀한 곳은 빛의 속력이 느린 곳이고 소한 곳은 빠른 곳이 되고요. 이건 뭐냐면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가라. 다 같은 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 라는 거.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전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사각이 임계각에 이르게 되면은 전반사 못하는 거죠. 그냥 굴절각이 90도가 돼서 그냥 표면에 쫙 깔려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커야 한다는 거. 요 같이 좀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매질 1, 요게 매질 2가 되고 있습니다. 법선을 그었고요. 자, 보실 게 뭐냐면 얘가 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부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각입니까? 자, 요 각을 세타 제로인가요? 예, 제로군요. 예, 제로입니다. 예. 돼 있는데 이거 전반사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반사 아닙니다. 요 각으로 들어와서 요 각으로 굴절된 겁니다. 지금요. 예, 이거 전반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법선을 그어드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와서 얘 이렇게 가버려. 이게 진짜 전반사인 거죠. 요쪽에 얘가 이제 1이고 3죠. 예, N1, 요거 N3로 굴절률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 각은 똑같이 세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질 1에서 3으로 전반사라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줄 뒤부터 가겠습니다. 이 단색광이 매질 1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임계각. 자, 여기에서 여기로 진행할 때 임계각을 세타 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이 세타 제로라는 각이 여기서 1에서 3으로 갈 때 임계각보다 큰 각이에요, 작은 각이에요? 큰 각이에요, 작은 각이에요? 큰 각이죠. 예. 그러니까 전반사인 거 아닙니까? 지금 요렇게 좀 됐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1에서 3으로 갈 때에 지금 임계각. 그래서 그걸 지금 세타 1으로 잡았죠. 이게 세타 1이 되면 얘가 이렇게 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사 해버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타 제로가 세타 1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지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쪽이 밀하고 이쪽이 소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쪽도 밀하고 이쪽도 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들어와서 전반사를 못했는데 얘는 이 각에서 전반사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 묻겠습니다. 1하고 2 사이의 굴절률과 1하고 3 사이의 굴절률, 다시 말하면 상대 굴절률이죠. 상대 굴절률은 어디가 큰 겁니까?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많이 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 소한 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얘 굴절률이 뭐 3이더라, 얘는 2더라, 얘는 3이더라, 얘는 1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이제 그 단순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예, 그래서 얘가 더 소에서 더 심하게 많이 꺾였다. 예,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세타 1과 세타 제로와의 관계가 지금 뭐냐면 세타 제로가 더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예,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의 임계각입니다. 그럼 이제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 굴절률의 편차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지금 뭐냐면
요렇게 3에서 2 올 때, 3에서 1 갈 때, 그 다음에 2에서 1 갈 때 이거거든요. 이때의 그 임계각을 갖다가 세타2라고 잡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3에서 1 가는 거하고 이게 2에서 1 가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꺾이는 거겠어요? 3에서 1 갈 때가 많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2에서 1 가도 꺾이긴 꺾이겠지만 좀 덜 꺾이는 거죠. 그러면 임계각은 조금 더 커져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3하고 1입니다. 많이 꺾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덜 꺾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줘야지만이 이게 커져야지만이 전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타2는 세타1보다 또 어떻더라? 세타2는 세타1보다 더 커야 한다는 거. 요 두 가지 조건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3번에 답이 있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게 뭐 계산을 시킨 문제는 아닙니다. 뭐 사인 세타스가 n분의 1 그래서 절대 골절률 줘서 임계각이 몇 도냐 이런 문제를 준 게 아닌 거고요.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거의 수능형의 문제에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 물어본 이제 물론 보기 기억니인데 고르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산을 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묻는 문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나와질 겁니다. 예. 문제 뭐 보시는 분들은 어려웠겠지만요. 제가 보건 데는 감히 말씀드리면 괜찮은 문제입니다. 예.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이거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저는 처음에 문제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A, B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프를요. 동일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뭐 위치하고 시간인데 그럼 그래프 뭐 그릴 필요 있나? 예. 그리면서 그릴 필요 있냐고 물어봐요. 예. 자, 지금 여기 의밀매를 정해 4m 지점, 6m 지점, 또 10m 지점 이렇습니다. 한번 가보죠. 측정이 시작될 때에 지금 A가 점선입니다. A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요걸 요렇게 요게 이제 노란색 요게 이거 봐. 이게 B입니다. 이게 아니 한 번 잘못 보면 이렇게 자꾸 잘못 봐요. 예. 점선이 B군요. 그 다음에 4초가 되었을 때 10m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B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실선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때리고 나서, 요렇게 되는군요. 내가 또 요쯤 됩니다. 자, 요게 지금 A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긴 얘기할 필요 없죠. 예, 그림 그리면 다 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가 전진, B가 후진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A의 질량 MA짜리 질량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속력 보겠습니다. 2m/s 일로 가고 있죠. B는 6m 지점에서 4m 지점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후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P. 근데 기울기 얼마입니까? 예, 2초 동안에 2m 왔군요. 그래서 이쪽으로 1m/s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꽝 한 거예요. 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A는 지금 2m/s로 가다가 여전히 전진합니다. 후진하지 않습니다. 다만 느려졌을 뿐이죠. 그래서 MA는 얼마로 1m/s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B는 또 어떻습니까? B는 이제 어떻습니까? 요 기울기 전진하고 있죠? 얼마예요? 2분의 6이 되는 거니까 3m/s 되겠네요. 3m/s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상황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녀석의 질량비를 좀 봐야겠군요. 질량비만 따지겠습니다. 자, 운동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EMA. 자, 제가 요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을 두도록 하지요. 이쪽이 마이너스 MP가 됩니다. 이 값은요. 요거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MA 플러스 얼마입니까? 3MP. 요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넘기고 넘겨 정리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MA만 남고요. 여기로 넘어와서 플러스 되기 때문에 4MP가 되겠군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요거 1 되고 요거 4 되는 거죠. 질량비는 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니은 문장 바로 나와집니다. A의 질량은 B 질량의 4배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A가 받은 충격의 크기하고 B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같다. 이건 무조건 똑같죠. 이건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데요. 혹시나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A의 운동량이 처음에 얼마였어요? A의 운동량이 지금 4가 되고 요거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냐? 8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 된 거예요? 4가 된 거죠. 그래서 A는 운동량이 지금 4가 줄었던 겁니다. 얘는 지금 얼마입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얼마 되는 거예요?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4만큼 증가하는 거죠. 얘가 줄어든 것만큼 얘가 증가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지요. 왜요?
둘이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갖고 니은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을 갖다가 또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운동 에너지 처음에 운동 에너지하고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해 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는데 이걸 뭡니까? 이거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놓고 2의 제곱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 8 나와지죠 일단. 그 다음에 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 그래봐야 1이죠. 0.5입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8하고 0.5가 돼서 8.5만큼 가지고 있어요. 주울로 말하기 힘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입니까? 얘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돼버립니다. 이거 2밖에 없죠. 그럼 얘 봅니다. 이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9가 됩니다. 이거 4.5가 되죠. 그래서 2하고 4.5 더하니까 지금 6.5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8.5에서 6.5 분명히 에너지 보존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발계수 1에서 배운 거죠. 반발계수가 1이어야지 된다는 얘기. 반발계수가 1이어야지. 그러면 충돌 전과 후에 상대 속도의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충돌 전의 상대 속도 얘가 2로 가고 있고 얘가 1로 다가옵니다. 그럼 3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얘는 3으로 도망가고 1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2로 보이겠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발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뭐냐면은 얘는 탄성 충돌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 못 된다. 이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디귿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물리하고 지구과학이라서 10문제 해설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 강의는 오늘 당장의 시험을 보신 분들 또 앞으로 남아있는 국가직, 지방직과 서울시를 보실 분들에게 또 한번 강의 도움도 되겠지만요.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필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참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지만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지 아마 무조건 만점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물러가겠습니다.